자, 다시. 자, 1번에 1, 2, 4. 맞은 것만 불러주는 거야. 2번에 3번. 자, 3번에 1, 2, 3, 4. 4번에 1, 2, 4, 5, 7, 8, 9. 그 다음에 5번에 1, 2, 4, 5, 6. 6번에 2, 3. 7번에 1, 4. 8번에 1, 3. 9번에 1, 2. 10번에 3, 7. 11번에 25분에 36, 2. 됐죠? 질문 있는 사람. A, B, C 지역 중에 판의 경계에 가장 가까운 곳은 B 지역. B가 판의 경계죠. A는 대륙판, C는 해양판, B는 판의 경계. 판의 경계에서 천발 지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 알겠죠? 맨 마지막 약분 하면 어떻게 써? 뭐 그 정도는. 또 지금 없어. 1번에 4번. C에는 해구가 발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해구는 해양판에 생기는 거야. 해구는 해양판 쪽에 생겨. 판의 경계에서 해구는 무조건 해양판 쪽. 그리고 호상열도, 뭐 습곡산맥 이런 건 무조건 대륙판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B가 판의 경계이긴 한데 그 B의 앞부분 해양판 쪽에서 생겨야 돼. 해구는 삽입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B 자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B 앞부분에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또 3번에 5번. 판의 경계와 수평하게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생기지 수직 방향으로 생기지 않잖아. 판의 경계와 수직 방향. 판의 경계랑 수평이라도 그러니까 호상열도가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호상열도가 판의 경계랑 나란하게 생기지. 그치? 수직 방향 이걸 얘기하는 거고 판의 경계와 수직이라는 얘기는. 쌤, 그 1번에 이게 지진이 이렇게 남발해도 C가 경계인 거예요. 남발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C가 경계일 수 있잖아요. C가 경계라고? C 쪽으로 지진이 한번 씌울 수 있잖아. 보통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판의 경계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C에는 그럼 지진이 없잖아. 아예. C 쪽으로 조금 있긴 해도 C 자체에 지진이 없잖아 일단. 그지? 경계면에서 지진이 안 생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A의 그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조금 생기는 거는 뭐 여기서 이제 습곡산맥이나 아니면 호상열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B를 이런 경우의 그림이면 B를 판의 경계로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지? C랑은 좀 상관이 없지 약간. 3번에 3번. 판의 경계에 따라서 습곡구조 발달 맞죠? 이거 습곡구조를 볼 수 있는 거는 수렴형 경계야. 수렴형 경계의 뭐 충돌형이든 섭입형이든 습곡구조를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수렴형 경계는 횡압력이 우세하게 작용하잖아. 무조건. 발산형 경계는 장력이 우세하게 작용할 거고, 아무래도 당기는 힘이냐 뭐 압축되는 힘이냐 이 차이인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습곡산맥이란 말이 아니더라도 습곡구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항상 습곡구조로 보인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지. 습곡산맥이 아니라 습곡구조는 좀 다른 거지. 또 4번에 10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열기관의 열효율, 이게 열기관이라는 말이 틀렸지? 그지? 열기관이 틀린 거잖아. 열기관의 열효율은 똑같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자체 효율이 좋은 거지 그냥. 엔진의 효율은 똑같은 거고. 그래서 틀린 거야. 됐죠? 4번에 6번. 에너지가 전환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지 않죠. 우리가 사용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는 점점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고 했었고, 에너지 총량 자체는 일정하지. 하지만 계속해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쓸모없는 에너지가 생겨나고,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체는 줄어든다 그랬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니?
3번에 4번. B의 판의 경계. 이게 B에서 판의 경계가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수렴형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분명히 오른쪽 어딘가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겠지. 그 발산형으로부터 멀어진 거잖아, 결국. 발사하는 거 없고 그냥 상황도만 발산이 없고 화강부가 있을 수 없지. 무조건 이 판의 경계에서 섭입이 되고 있다는 뜻은 어디 저쪽 어딘가에서 발산이 있었을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판이 생성돼서 밀려나서 여기까지 온 거겠지.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랑 가까워질 때는 나이가 줄 거고 섭입형 경계랑 가까워질 때 나이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11번은 할 줄 아셔야죠. 11번은 그냥 Q1-Q2가 W라는 거 놓고 열기관 A의 열효율 구하고 그 다음에 열기관 B 열효율을 대입해서 푸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에 6번 자연에서 이 네 가지 전환 과정만 일어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열 에너지 종류 하나밖에 안 남겠지. 그지? 결국에는 쓸모없는 형태만 계속 에너지 전환될 거 아니야. 계속 열만 생기는 거죠, 그냥. 됐어요? 물론 이제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거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인위적인 기관 엔진의 작동에 의해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연에서 저절로 열이 막 다른 걸로 바꾸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5번이 6번은 응? 5번이 6번. 응, 방금 얘기했잖아. 한 종류의 에너지, 열 에너지만밖에 안 남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에너지 전환 과정이 일어나면은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열이 발생하니까. 되죠? 6번 4번. 6번, 4번. 공급한 에너지가 같다면 생성되는 열 에너지는 효율이 낮을수록 열 에너지가 많이 생성되겠지. 효율이 낮을수록. 되니?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작합시다. 이제 교재. 우리는 오늘 전자규도가 들어가고 이제 104페이지가 됩니다.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여기가 시험범위 전자기도까지 딱 들어가지. 얘들아, 여기. 전자기도 여기까지 딱 들어가는데 여기가 어려운 파트이지 않겠어? 아무래도. 여기를 킬러 주제로 내지 않을까? 좀 어려운 문제 주제로. 학교에서 이거 진도 끝난 친구들 있니? 물리 파트? 여기 전자기도? 했어? 끝났어? 끝난지 모르겠는데 발전기까지 들어갔어? 야, 근데 너네 이번에 시험 범위 진짜 너무 적고, 그러니까 시험 일수 되게 너무 적고 시험도 짧잖아. 방학하고 개학하고 나서 얼마 있지도 않아서 수업 몇 번 하지도 않고 바로 시험 보는 거라서 뭔가 느낌이 좀 약간 시험을 대충 준비를 대충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우리 시험 3주도 안 남았잖아 지금, 그지? 3주 남았나? 3주 안 남았죠? 응? 다행히 통합과학 일정이 얘들아 이제 세 번째 주 3일차인가? 막 그렇죠. 그러니까 연휴 끼고 우리 그 시험 기간 끼는 주에는 수업합니다. 그냥 이 일요일날 수업할 거야. 다음날 학교 안 가니까 일요일날 정상적인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직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물리 파트 주제이고 여기는 조금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죠. 여기가 원래 이제 제목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발전이라는 걸 배우는 건데 전기 에너지의 생산이죠, 생산. 전기 에너지 생산. 이걸 이제 두 글자로 우리는 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발전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지. 발전의 기본 원리는 물리적 현상 중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죠. 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제 뭐 사실상 아마 그 물리 교육 과정 내에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포함해가지고 물리 교육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내용일 거야, 아마. 여러 번 봤을 거야. 왜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이거 한번 본단 말이야, 이 내용을. 전자기도 한번 보고요.
고1 때 통합과학이 또 배워요 여기서. 너희가 물리를 선택하면 고2 때 또 올라가 또 배워 이걸.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전자기도 파트는 3번을 배울 수 있어요. 이제 물리를 선택한다면 고2 때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좀 친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얘가 문제가 수능 기출까지 다 충분히 매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세하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 교재 자체는 내용 뭐 평이하게 내놨는데, 일단은 문제가 사실 고1 수준의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점점 학교에서 하는 거 정도 좀 보고 판단해보고 수능 기출이나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씩 풀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는 지금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그럼 전자기 유도 현상은 거기 써 있다시피 코일 주위에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있잖아, 전자기도라는 현상 자체는 자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 이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 전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과정이거든. 그치?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를 유도하는 과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잖아. 요 코일이죠, 이걸. 이제 솔레노이드라고도 하고 코일이라고도 하는 분류는 이런 이제 장치. 이게 이제 뭐냐면 도선을 원통형에 비어있는 원통형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빙글빙글 감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솔레노이드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고요. 같은 표현으로 이제 코일이라고 해도 같은 표현이야. 됐죠? 솔레노이드 또는 코일. 그러니까 거기 보통 이제 한 바퀴 감아 놓은 거, 그걸 보통 코일이라고 하죠. 한 바퀴 감겨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좀 늘어뜨려 놔가지고 여러 번 감아 놓은 형태. 이게 이제 솔레노이드가 되는 거고. 됐죠? 그럼 이 솔레노이드란 장치에다가 자석에 요 N극을 이제 뭐 하냐면은 접근시키는 거죠. 가까이 접근시킨다. 또는 얘를 이제 후퇴시키죠. 빼버리죠. 그래서 여기다 그림 하나 더 그릴게. 하나 더 그림 놓고 시작합시다. 또는 얘를 이제 후퇴. 가까이 하거나 멀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거보다 자석이 좀 작게.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자 N극이 빠져나가는 경우,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와 멀리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해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할게요. 이거 이제 사실 기본적인 거 공부했으면 너무 쉽게 이해할 거고 이거는,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접근하거나 후퇴하거나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접근 후퇴에 대해서 전류가 여기서 흐를 거라는 거 알고 있죠? 유도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그 자석에 대한, 즉 자기장의 세기라는 개념이거든. 이 자기장 세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자석이 하나 있잖아, 저렇게. 그럼 자석의 N극에서는 분명히 자석 주변에다가 자기력 선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든다고. 자기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석의 그 주변에서 철이나 자석들이 받는 힘, 인력 청력 받잖아. 이걸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석의 N극에서는 분명히 자석 주변에 자기력을 작용할 것이고, 그때 그 자기장, 그 자기력을 우리가 눈에 보이게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자기력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력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석의 주변에는 분명히 자기력선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 그 자기력선이 보통 이제 약속을 한 거죠. N극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그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선. 그런데 자기력선을 보통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N극에서 나가는 방향, 그다음에 X극으로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의 그 방향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요 자석의 N극에서 무조건 자기력선이 나간다. 그럼 이제 반드시 이쪽에는 S극이 있을 것이고요. S극으로는 자기력선이 반드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됐지? 자석의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무조건 나가고 S극으로 무조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이 자석의 세기를 알고 싶잖아? 그럼 자석의 세기는요, 얘가 가지고 있는 면적을
이제 보통 기호를 S라고 쓰고요. 이 면적이 어떤 임의의 면적 크기에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면적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자기력선, 그 자기력선의 수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자기력 선속이라고 합니다. 자기력 선속.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수예요, 수 말 그대로. 근데 그 수를 우리는 이제 속박되었다는 생각으로 하고 묶음이라고 해가지고 자속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자속. 이제 두 글자를 묶어가지고 자속 아니면 또는 자기선속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그리고 얘는 기호를 파이라고 쓰고 이게 자기력선의 묶음이야, 다발. 그래서 속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자속이라고 하고, 이제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색이 B라고 씁니다. 보통 B는 얘는 단위 면적 S분의 튀어나오는 자석의 수 파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게 자석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B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얘는 자기력 선속, 자석의 밀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석 밀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석 밀도. 그러니까 면적당 자석의 수. 자, 우리는 자석의 세기가 자석의 세기를 판단할 땐 자석의 크기가 상관이 없어. 크기가 아무리 커도 자기 선속이 적게 나오면 밀도가 작기 때문에 약한 자석이야. 대신에 자기 그 면적이 굉장히 작아도 그 안에 자기력 선속이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자석 밀도가 크기 때문에 센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자석의 수입니다. 면적이 중요하지 않아.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그래서 일정한 면적의 자기력 선속이 몇 개가 나오냐, 몇 다발이 나오냐, 몇 묶음이 나오냐가 이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고, 그 방향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같은 거 이런 거 봤을 거야. 그림은 자기력 선석에 대한 그림 NS를 놓으면요, 이 주변에 이렇게 철가루가 막 뿌려진 형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건데, 이게 이제 자기력 선속의 표현이죠. 결국 철가루가 이 배열되는 무늬를 보시면은 이 자기력선의 그 그림과 똑같은 모양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철가루가 주변에 배열되는 무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기력선을 그린 건데, 보통 N극에서 나간다,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봐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시다. 이 자석에 자기장의 세기가 있으면은 무조건 이 자석에서는 자기력선이라는 게 나온다고 했어요. N극이니까 나오겠지. 그러니까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석이 멀리 있을 땐 상관이 없었거든. 근데 자석이 가까이 접근해 오니까 솔레노이드 또는 코일 이 내부로 이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었는데, 얘가 가까이 들어온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개가 들어오다가 나중에 완전하게 접근했을 때는 세 개가 다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지.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코일 입장에선 내부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냐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내 자신의 내부 자기장에 변화가 생겨. 원래 없었거든,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력선이. 근데 자석이 접근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에 자기력선이 생겼던 거죠. 그지? 오른쪽 방향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자기장이. 그러면 솔레노이드는 이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반드시 상쇄시켜줘야 돼. 이게 얘의 기본 성질이죠. 그지? 이게 얘의 기본적인 성질이란 말이야. 솔레노이드는 내부 자기장의 변화를 무조건 상쇄시켜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반대 방향의 자기력선을 유도할 거고요. 이 자기력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왼쪽 자기장을 꽂아주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손가락이 감겨지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유도 전류라고 하지. 자, 이거는 우리가 앙페르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들어봤던 내용이죠. 그지? 오른손 그려가지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만약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감겨지면 자기장은 왼쪽으로 형성돼.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스스로 왼쪽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전류가 감기는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그치?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자석의 N극의 접근에 대해서, 자, 자기선속 내부의 자기선속 증가 방향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선속의 방향 왼쪽이죠. 이때 따라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 이 손가락 감기는 방향, 이거 전류 감기는 코일에 감겨있는 방향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 힘의 방향, 여기서 작용되고 있는 힘의 방향은 N극이 들어오기 위해서, 얘를 막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여기다 N극을 유도했거든. 여기다 S극이 유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척력이 작용하죠. 척력. 그래서 여기서는 척력이 작용한다 라는 이 힘에 대한 방향까지 판단하실 줄 아셔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거지. 그치? 그리고 사실 이건 중학교 때도 했던 내용이라서 이걸 물어보는 거는 되게 쉬운 내용이 될 거라고. 거의 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거의 물어보지. 물론 기본적으로 물어보긴 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자기 전속 방향, 자기장 방향, 뭐 전류의 방향, 척력, 인력 방향, 이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에 대한 이 생성 방향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자 기본 원리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오른쪽 자기력 선속이 증가하니까 그 증가량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N극이 빠져나가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꽂혀있던 자기력 선속이 이 오른쪽으로 꽂혀있던 자기력 선속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결국 얘 입장에서 이쪽으로 들어있던 자기력 선속이 약해지는 거죠. 얘는 변화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요 빠져나가는 자기력 선속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거꾸로 요 방향으로 자기력 선속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자기력 선을 꽂아줄 것이다. 그럼 이쪽이 N극이 돼요. 이쪽이 S극이다. 그래서 N극, S극 만들어지면서 전류는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또 전류가 흐르지. 그래서 요 코일을 감겨있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 내가 지금 감겨있는 방향 그림 기준으로는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됐지?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는 얘가 S극, 얘가 N극이니까 빠져나가는 경우니까 얘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인력을 작용시킬 것이다.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자, 이게 얘들아 57페이지인가 우리? 105페이지고 105페이지에 그 유도전류의 방향이라고 해서 자석이 접근하거나 후퇴할 때에 대해서 각각의 자기 선속 방향, 전류의 방향, 뭐 자기장 방향, 힘의 방향 다 표시가 돼 있지. 이거를 꼭 기억해서 해석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놓읍시다.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이야기야.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설명하는데 S극이 들어올 때, S극이 나갈 때 똑같아요. 요거랑 요 과정이랑 똑같이 거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페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실험해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정리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과정을 일반화시켜서 한번 정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일반화된 내용은 결국 자 보시면은 이제 이 현상이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자석과 솔레노이드 또는 코일, 이 자석과 코일에 상대 운동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상대 운동.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선속의 변화, 내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되고 내부 자기장의 변화를 시켜주는 방법은 상대 운동이야. 그냥 운동이 아니야. 그냥 운동은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N극과 코일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같은 속력으로 간다고 치면은 내부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운동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이 상대 운동은 여기서 접근 후퇴 얘기하는 거죠. 접근 후퇴. 접근하거나 가까이 오거나 또는 멀어지는 후퇴, 멀어지는 운동을 할 것이다.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운동을 해야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부에 솔레노이드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거든. 그지? 이래야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은 얘는 솔레노이드는 그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를 뭐 해줘야 되냐면 상쇄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뭐 해주려고? 상쇄시켜주려고. 됐지? 이거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얘는 스스로 전류를 흘렸다는 거지.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얘들아, 세 번째로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유도 전류가 흐른 건데, 지금. 이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전압이라는 게 필요하죠. 유도 기전력.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생긴다. 자, 이 유도 기전력이란 말이 있잖아. 이게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전압.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 오메 법칙 배워서 알 거예요. I는 R분의 V. 맞지? I는 R분의 V. 이게 오메 법칙이거든. 오메 법칙에 적용되니까 무조건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 너희들이 배운 내용에서 저항은 그냥 일정해요. 저항이 뭐
뭐 가변저항기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항값은 그냥 일정한 상수값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반드시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전자기도 현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류를 만드는 거잖아. 전류가 얼마나 흐를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싶으면은 기전력이 얼마나 세질지, 전압이 얼마나 세질지를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현상 자체는 이런 상대 운동을 이용해서 만든 현상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부 자기장의 변화가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흘렀더라. 근데 이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전압이 필요하다겠지. 그러니까 전압도 생기고 전류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전압과 전류를 묶어가지고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게 발전기고. 그래서 발전의 기본적인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냈잖아. 근데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사실 없던 에너지를 만든 게 아니라 뭐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부터 전환시켜 왔겠지.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되는 건 결국 어떤 에너지에서 온 거냐면은 바로 코일과 자석의 상대 운동, 즉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되겠구나. 전자기 유도는. 그 에너지 전환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전자기 유도 현상도 결국에는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그럼 이제 나중에 배우는 것 중에서 이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되는 게 뭐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물의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 핵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다 이제 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발전소, 발전기를 배우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지?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 자기장의 변화, 그걸 상쇄시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전력을 발생시켰다.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러면은 어떨 때 전류가 흐르니, 많이 흐르니, 전류랑 전압이 비례하니까 결국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싶으면은 결국 뭘 하면 되는 거야? 기전력을 증가시켜서 전류를 증가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실험을 하죠. 어떨 때 기전력이 커질지. 그래서 기전력이 커지는 조건을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내죠. 세 가지의 조건을 찾는데, 자, 이 기전력 커지는 조건 첫 번째는 코일의 가문수라는 거지. 코일의 가문수. 이걸 이제 기호를 N이라고 표시할 거야. N. 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이 감겨 있으면 좋대요. 무조건 많이 감겨 있을수록 기전력의 크기는 커지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센 자석일 때 좋대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석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는 자기 선속이 많이 나오면 되는 거야. 단위 면적당. 면적이 의미가 있어? 없지, 면적은. 면적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면적이 큰 건 의미가 없어. 단위 면적당 자석의 수가 많이 나오면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델타 파이라고 쓰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왜 델타 파이라고 쓰냐면은 자기 선속의 변화가 많으면 되거든. 면적 상관없이. 이 코일에 자석을 집어넣을 건데 이 면적이 얼마나 크든 간에 얘가 튀어나온 자석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변할 것인지 0개에서 3개로, 0개에서 뭐 5개로 이런 식으로 자기 선속의 변화가 얼마나 클지가 중요하다고 우리한테는. 그래서 얘가 클수록 좋은 거야. 그게 곧 센 자석이고. 됐죠? 자석의 세기가 무조건 자석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다 센 자석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근데 세 번째는 3번. 변화 시간이죠. 변화 시간. 같은 말로 속력, 속도. 빠른 속도로 변할 때. 변화 시간이 짧을 때. 즉 얘 델타 T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 큰 기전력이 발생하고 큰 전류가, 센 전류가 흘렀다. 라고 해서 요거를 일반화시켜서 식을 만들지. 그게 뭐냐면 V 유도라고 쓰고요. 얘는 전압이야. 기본적으로 유도 기전력은 얘는 가문수에 비례하고 델타 T, 변화 시간에 반비례하고 델타 파이, 자속에 비례한다 라고 하고 단위는 볼트가 되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전자기 유도 법칙. 이걸 우리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불러요. 됐죠? 전자기 유도 법칙.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전자기 유도 법칙. 자,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여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하나 붙여놓고 렌츠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마이너스 하나 붙여놓고 이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
이 렌츠의 법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이 전압, 이 기전력의 부호를 설명하는 법칙인데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도 되는 게 그냥 항상 반대로 간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그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제 배운 내용을 그 생각 떠올려 보면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잖아. 코일이 이게 코일이 감겨 있는데 여기다 만약에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렸다고 보죠. 전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전류 I를 흘렸다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럼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 생기지. 전류가 흐르면은 손가락 감기는 방향의 전류에 따라서 왼쪽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거든.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요. 이렇게. 전류, 자기장. 그러면은 솔레노이드 입장에선 자기 몸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가 자기장을 만들었지만 얘 입장에선 내부의 자기장이 왼쪽으로 꽂히는 거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이거? 상쇄시켜줘야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 몸에 전류가 자기가 흘렸지만 그걸 쫓아도 상쇄시켜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또 한 번 전류를 흘려줘. 반대로. 그지? 그래서 얘는 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또 한 번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 유도 전류는 이 원래 흐르던 전류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면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렌츠 법칙이 의미가 가지는 게 뭐냐면은 뭐 항상 변화를 상쇄시켜주니까 얘 상쇄에 대한 의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코일에 반드시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전압은 반드시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돼. 그래서 얘는 요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 됐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코일의 성질. 그러니까 너네가 배우는 거는 사실 전자 유도 현상 딱 하나만 놓고 배우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자체 유도라고 해요. 자체 유도. 자기가 스스로 유도 과정을 갖추게 되는데 어떻게 왜 유도하냐면은 내부 변화 상쇄시켜 주려고 내 몸에 전류 흐르면은 그거에 대한 반대 전류를 또 한번 흘려줘.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렌츠 법칙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 유도 법칙의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정리해 놨으니까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그러니까 식정리 이렇게 해 놓을게요. 일단 필기해 놓으시고 보시면요, 이제 그 요 두 가지 내용 정리하고 이어서 해볼게. 일단은 요거 있죠. 그 빠르게 합시다. 이게 뭐냐면은 균일 자기장이라고 하지 이걸. 그러니까 이제 그림 자체가 설명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제 X가 표시가 되거든. 이 X의 뜻이 뭐냐면 자기력 선이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요거는.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자기력 선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는 보통 우리가 아까 방금 그렸던 거를 보면은 요렇게 놓고서는 여기다 코일을 감아 놓고 코일이 감겨 있는 거에 대해서 N극의 자석이 접근해 오면은 N극의 자석이 자기력선이 이쪽을 만들어 주니까 이 솔레노이드는 이걸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이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지, 옆에서 봤을 때. 근데 이걸 사실 옆에서 볼 때 해석은 잘 하지 않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정면으로 봤을 때를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 자기력선이 수직으로 들어갈 때는 칠판면, 너희가 봤을 때 종이겠지. 지면에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갈 때는 X고요. 수직으로 튀어나올 때는 동그라미라는 기호를 바꿔서 써주지.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건데, 나올 때는 동그라미, 수직으로 들어갈 때는 X라는 기호를 표시를 하게 되죠.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이 영역에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형성되어 있고, 이 균일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력선이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미음자형 도선이, 네모난 도선이죠. 네모난 도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 네모난 도선을 우리가 이제 속도가 V라는 속도, 일정한 속도로 간다고 보는 거죠. 이 네모난 도선이 들어갔을 때 얘한테, 자, 얘는 뭐로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 코일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만약에 네모난 막대기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네모 막대기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네모 막대기 모양으로 코일을 한번 감아 놓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겨지죠. 이렇게 감겨지지 않겠어? 그치? 요게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얘는 네모난 모양으로 한 바퀴 감아놓은 감은 수가 1인 코일로 보시면 되겠지? 얘는. 그래서 여기다가 자석 집어넣으면 여기 자기력선 만들어지니까 얘는 이쪽으로 자기력선 만들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림 자체 느낌은. 자, 그래서요.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 속으로 이 미음자형 네모난 코일 도선 하나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일정한 속도로.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여기를 딱 진입해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보잖아. 여기를 딱 진입해서 딱 지나가는 순간 보면은 얘 기준으로 볼게요. 네모난 미음자형 도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네 도선이 네 모양이 이렇게 있거든. 지금 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내 오른쪽부터 X가 꽂히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겠어? 나는 원래 이 코일 면은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얘가 들어오면서 자결선이 X가 두 개가 탁 꽂히는 거죠. 일종으로.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X 두 개 꽂힌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내 내부 면적에 X란 자결선이 생겼잖아. 뭐 만들어줘야 돼? 이거 X 상쇄시켜줘야겠지. 그래서 뭘 유도해야 돼? 동그라미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 선을 지가 스스로 유도하기 시작해요. 맞지? 다시 얘 몸에 X가 꽂히면은 얘는 반드시 X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동그라미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 것이고 그에 따라 전류는 손가락에 감기는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거라고. 이걸 우리가 반시계라고 내가 약속합시다. 반시계라고 반시계 방향의 전류를 플러스라고 약속합시다. 이걸. 그치? 플러스 전류가 흐른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 속도가 일정해요. 그러면 같은 간격으로 이동하니까 똑같은 X가 들어와. 얘는 자기장이 균일하기 때문에 같은 간격의 자기장 배치를 가질 것이고 그러면은 같은 간격만큼 이동했을 때 똑같은 X 두 개가 꽂힐 것이고 얘는 그걸 또 한 번 상쇄시켜 줘야 돼. 시간 더 지나도 X 두 개 더 꽂히고 또 이거 상쇄시켜 주겠지 얘가 스스로. 또 시간 더 지나니까 X가 또 꽂히고 얘는 그것도 상쇄시켜 줘야 돼 계속. 이걸 초당으로 봤으면 만약에 얘는 지금 4cm 움직인 거고요. 그지? 초당으로 봤을 때 1초에 X 두 개씩 더 꽂히고 있는 거야. 그러면 1초에 X가 두 개씩 더 꽂히니까 얘는 1초에 동그라미를 두 개씩 유도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 얘가 완벽하게 다 진입해서 들어갈 때까지는 얘가 여기서 전류가 반시계로 흐를 것인데 우리가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관계식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 그거 있었지? 그 자기장의 세기 B는 면적당 파이라고 했어요. 얘는 면적이 계산이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면적을 계산시킬 수가 있다고 여기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파이 대신에 BS라고 쓰고 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다시 정리할게. 여기다가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로 정리가 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면적이 변한다고 봐도 되고 자기장이 변한다고 봐도 되고 얘는 뭐 둘 다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변한다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면적을 고정시켜 놓으면 자기장이 두 개씩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자기장을 고정시켜 놓으면 면적이 두 개씩 그러니까 한 칸씩 이렇게 얘를 요만큼 들어가고 요만큼 들어가고 요만큼 들어가는 면적 변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쨌거나 시간당 초당 가무수는 일정하고요. 이 자기장 또는 면적의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변화율이 맞지? 요 변화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정하죠? 그지? 그럼 전압도 무조건 뭐 해야 돼? 일정해야 돼요. 전압이 일정하면 V는 IR의 관계에서 전압이 일정하고 저항도 일정할 거니까 무조건 전류가 일정하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상황을 그래프로 여기다 그려주시면은 전류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됐죠?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처음에 얘가 이 영역을 지날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지.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얘가 딱 진입해서 이 통과하고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류가 흐를 것인데 그때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고 이렇게. 이런 식의 일정한 전류. 시간당 자기력선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가 일정하거든. 지금 두 개씩 계속 꽂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자기장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가서 이동하는 동안은 자기장의 변화가 안 생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또 이동할 거야 이쪽으로 계속해서. 그럼 여기 X가 두 개 또 더 있을 거지. 그럼 얘는 면적이 두 번째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지? 그럼 어차피 두 개 나가고 두 개 들어왔으니까 변화가 없지 얘한테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제. 맞지? 그렇게 해서 쭉 안 흐르지 않다가 얘가 완전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여기 딱 영역을 나가는 거지. 이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갑자기 이제 얘한테는 여기다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놨을 때 얘한테는 x가 2개씩 꽂혀 있던 녀석들인데 여기 갑자기 사라진 거죠. 여기 2개. 나간 거잖아. 이만큼을 나간 거잖아 지금 얘가. 그럼 x가 2개가 사라졌어. 원래 x가 지금 여기 꽉 차 있었는데. 그럼 얘는 또 그거를 변화로 인식할 수 있겠지. x가 있었던 게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사라진 자기력선을 유지하려고 얘가 이번엔 x를 2개를 꽂아요. 좀 더 지나면 이거 2개마저 사라질 거거든 이렇게. 그럼 또 유지하려고 또 2개 더 꽂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또 같은 간격당 2개씩 더 꽂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를 것인데 얘는 여기다가 x를 꽂아주기 위해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를 거라고. 이렇게 꽂힐 거니까. 그러니까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이건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마이너스가 흐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정하죠. 전류는 일정하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네, 알겠어? 모르겠어? 됐지? 이게 사실은 이제 델타 대신에 d 파이를 쓸 거고 dt를 쓸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d 파이 dt에서 b 빼버리고 면적 미분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원래 이제 미분식으로 쓰는 건데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합시다. 미분은 알겠죠? 해야지. 왜 저거? 저희 통과인데? 재미를 위해서. 이거는 할 필요 없지 않아요? 발전기 하려면 미분할 줄 알아요. 아니, 미분을 너네가 할 필요는 없고 내가 하는 건 보면 돼 그냥.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자, 네모난 도선을 집어넣었잖아. 여기서 네모난 도선을 집어넣으면 네모난 모양의 전류 자기장이 흘러나오지. 여기다가 만약에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응용하잖아. 여기다 몇 가지를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도선을 집어넣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 모양의 도선을 집어넣잖아. 그럼 이때 전류는 어떻게 흘러나올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줄까? 똑같은 조건에서 삼각형 도선만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전류 시간 그래프. x축에 시간, y축에 전류야. 그러면 얘 삼각형 모양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봐. 이거 얘는 네모난 게 들어왔으니까 네모난 게 들어오면서 면적 변화가 일정했잖아. 근데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얘 속도가 v가 일정한 속도로 간다면은 얘는 면적 변화가 일정하지 않지. 면적의 변화 자체는 어떻게 하니? 점점점 증가하지. 결국 자기장이 들어오는 양이 점점 증가하잖아. 얘는 같은 시간당 같은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그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겼거든. 두 개씩. 근데 얘는 2개씩 변화가 안 생기라 더 많이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를 때 얘 x가 들어오니까 x가 들어오니까 동그라미 유도하는 거 맞으니까 얘는 반시계니까 플러스 전류가 흐르는 게 맞는데 전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흐르겠죠. 뚝 끊어지고 이렇게. 그지? 얘가 점점점 얘는 이게 증가해. 이 값이 증가하니까 전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증가하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 0으로 가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끊어지고.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만약에 원형 도선을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동그란 모양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될까? 똑같아요. 가면은 이렇게 잘라지겠지? 그러면 이게 점점점 면적이 증가하다가 감소하지? 그러니까 전류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반원의 모양을 그린다. 반원의 모양을 그리고 가다가 다시 이렇게 그릴 거야. 대충. 그러니까 미분하시면 돼요. 면적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냥 결국. 그치? 민넓이 구하는 거 미분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이런 정도가 있다는 거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지. 만약에 여기다가 마름모를 집어넣을까? 마름모 형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유추가 되지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올 건지. 그치? 가다가 쭉쭉 나오고 쭉쭉 나오고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 이제 이런 걸 이제 막 하는 거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막 여기다가 이제 네모난 도선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집어넣는 거야. 가능하죠. 이제 요거는 이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쓰는 거니까 괜찮죠? 그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다음 주에 이거 시험 낼게요. 이거 하트를 내가 집어넣는다고 이번에 했었는데 요걸 한번 집어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전류 그래프. 그치? 집에서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시험 문제 낼게. 돼서? 아니 뭐 쭉쭉 잘라가지고
보면 되겠지? 요거랑 똑같아요 지금 요거랑. 해주시면 안 돼요? 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시험을 낼 의미가 없잖아. 한 번은 해야 뭔가 하죠. 한 번은 집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그걸 틀리면 그냥 시험 문제는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미리 알려줬는데 공부를 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배점 한 10점 넣어야겠다고 여기다. 유튜브 있어요? 어? 아니 없어. 됐죠? 여기까지 하죠. 8시 반인데? 어? 연장 수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여기까지 하자는 말이 나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계산하세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거야. 오늘 이게 어렵니 이거? 네. 어려웠어? 여기 쉽다는 사람 여기. 저 쉽다는 사람 여기. 쉽다는 사람 여기. 쉽다고 하잖아. 얘 맨 앞에 앉아서 표정 못 보지. 얘도 표정 못 보지. 너무 쉬워가지고 지루하는 표정 짓고 있잖아. 야 태현이 어떡하냐. 큰일 났네. 집에 가서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좀 해봅시다. 다음 주까지 다 할 거예요. 그지? 아니 이게 초면이래 여기가. 응? 얘가 초면이면 어떻게 하지?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균일자기장 영역이거든 이렇게. x를 꽂잖아. 꽂혀 있어 x가. 그러면 있잖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장 영역이 균일했고요. 변하지 않았지. 면적이 변하니까 얘는 조금 더 생각해보면 b가 변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결국에는 b를 앞으로 뽑아버리고 s의 그 면적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장을 변화시킬 거야. 면적을 일정할 거야. 면적.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도선을 하나 고정시켜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란 고선을 하나를 이렇게 고정시켰다고 봅시다. 됐지? 얘는 이 면적이 안 바뀌어요. 면적이 일정한 거야. 이제 뭐가 바뀔 거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거거든. 그래서 면적이 일정하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거 미리 한번 해볼까? 식으로 만들어주잖아. V는 마이너스 n 쓰고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대신에 bs 써서 이거 만들 거거든. 그럼 얘가 bs를 쓸 거고요. 어차피 면적이 안 바뀐다고 해서 면적을 뽑아버리면은 V는 마이너스 n 빼고 s를 빼서 델타 t분의 델타 b, 즉 자기장 변화율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요렇게 표시가 되는 내용들은 있잖아. 요거는 우리가 변화율이죠. 변화율. 자기장 변화율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해석이 되는 거잖아. 자기장 변화율. 그래서 그래프를 주는 건데 그래프를 이렇게 줍니다. 자, 그래프는요. 책에 있는 그림 말고 내가 하나 더 새로 그려서 그걸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더 가야 되네. 영상 올려요? 저 컨셉이지 진짜 저거. 진짜 진짜 컨셉이지 저거. 야, 내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영상 보내주지 않잖아. 보내주잖아, 그지? 내 영상 보내준 거 봤어, 문자? 보강? 강의 링크 보내주면 보니? 이 봐봐. 영상을 올리냐고 매주 물어보는데 보내줘도 안 보잖아. 필요한 거만 보죠. 여태까지는 필요가 없었나 보네. 절실하게 느껴져. 도현아, 그래서 물리학자 정했어? 아니.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게 화면에 나오나? 잘못 그렸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게 솔직히 있잖아. 이 내용은 내가 지금 설명해주는 두 가지가 전자기 유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 요거에 대한 응용 정도? 이제 좀 조금 더 다양한 상황, 그래프를 다르게 준다든지. 그러니까 한번 원리만 깨우치면은 이 과정은 똑같아. 결국 이식 두 개 쓰는 거야, 결과적으로. 응? 그러니까 일단 저기서는 면적이 일정하게 놓고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데, 이 그래프를, 자기장 변화 그래프를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자기장이 증가하다가 일정하다가 쭉 감소하는 형태인데 길게 달라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넘어가서 0까지 찍고 마이너스까지 넘어가요. 지금 얘가 자기장이. 여기 처음에 이 상태잖아.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자기장이 깔려있는 상태인데 X인데 내가 플러스를 줬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잖아. 지금 전류가. 그럼 이게 플러스를 X로 놓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장을. X가 플러스로 놓은 거야. 지금 얘는. 전류가 아니라 자기장을. 그러니까 전류에는 반시계를 플러스로 놨고 자기장의 경우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걸 플러스로 놓은 거죠. 지금. 근데 얘가 플러스에서 점점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거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X가 자꾸 많이 꽂힌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X가 증가하니까 지금 여기가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이 도선의 입장에서는 X가 증가하니까 뭘 유도할 거냐면은 동그라미를 유도해서 이걸 상쇄시켜줘야 돼. 그지? 그러기 위해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 이 전류는 반시계 전류잖아. 플러스잖아. 플러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시간을 여기를 T1, T2, 여기 T3, 여기를 T4까지 잡아주면요. T1 구간까지는 전류가 흐르는데 반시계 전류니까 플러스인데 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얘가 요 값이 일정한 거죠. 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자기장 변화율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치? 이 자기장의 변화율이 일정합니다. T분의 B값이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하고 S 일정하고 N도 일정하니까 전압이 일정하면 아까처럼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요렇게 흐릅니다. 요렇게. 되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T1까지. 근데 T1 구간부터는 얘가 또 뭐해? 자기장의 변화가 안 생기죠. 자기장의 변화가 안 생기면은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안 생겨야 돼. 변화가 생겨야지 전류가 흐르고 변화가 안 생기면 전류 안 흐르고. 그 다음에 T2부터 T3까지는 자기장이 다시 감소하지. 감소하니까 이번엔 X가 사라지는 거니까 얘는 뭘 유도할 거냐면 X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X를 또 유도해줘야 돼. 그지? 얘가 자기가 스스로 X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류는 이번엔 X 유도하는 방향인 요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감소하잖아. 자기장이. 그럼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데 문제는 이 기울기가 얘보다 작잖아. 지금 기울기가. 그러니까 전류는 더 작은 값이 흘러야 돼. 얘가 작아지니까. T분의 B값이 작으니까 기울기가. 전압이 작은 거고요. 전압이 작으면 전류도 작겠지. 그래서 얘는 전류가 좀 작은 전류가 흐를 것이다. 일정하게 흐르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됐지? T3까지. 그 다음에 이제 T4 구간에서 어떻게 되니? T4까지는 T4는 자기장의 영역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X였는데 이번엔 동그라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치? 동그라미가 뭐하고 있냐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가 사라지니까 X를 유지하려고 전류가 이렇게 흘렀거든 지금. 그치? 근데 이 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동그라미가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뭐 해줘야 돼? 얘는 또 동그라미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X를 또 유지하겠지. 계속해서. 그 기울기 변화 없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얘는 똑같이 동일하게 흐른다. 이렇게 흐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계속해서 흐를 것이다. 됐니? 요걸 아셔야 됩니다. 이 T3 자기장 통과하는 구간에서 자기장 변화 생기죠. 전류 변화 안 생겨요. 전류 방향 안 바뀌어. 전류 그냥 이 기울기가 그대로 같은 기울기니까 그대로 전류도 같은 걸로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됐지? 됐어요? 이해 되시죠? 이거는 그래프를 바꿀 거야. 그래프 생긴 모양을 바꿔. 생긴 모양을 바꿔서 이제 표시하는 거고, 얘는 자기장의 영역을 바꿀 것이고. 저렇게 해도 더 틀릴 것 같은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 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응용 가는 걸 해볼게. 자, 보세요. 이건 지워도 되지. 이건 쉽죠? 자,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 A, B 영역에 자기장이 여기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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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여기는 동그라미를 해야겠지? 동그라미가 두 개씩 들어가는 형태로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은 A의 자기장을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얘는 자기장이 EB가 되겠네. 여기 B라고 하면 헷갈리겠다. 얘는 영역 1, 2 할게요. 그냥 영역을 1, 2 나눠놓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은 X가 지금 같은 면적에 4개 들어갈 때 쟤는 8개 들어가고 있잖아. 자기장이 2배 더 크다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영역을 두 가지를 설정한 다음에 도선을 보냅시다. 도선을 보냈는데 이쪽으로 속도 V라는 속도로 일정한 도선이 A가 하나 흘러가고요. 그 맞은편에서 B라는 도선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B라는 애가 지나가고 C라는 애가 여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반 걸쳐가지고 C라는 얘를 B라고 하자. 얘를 B, 얘를 B라고 합시다.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는 애.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라는 애가 또 여기를 걸쳐서 정확하게 가운데서 진입하고 있는 거야. 얘가 D. 됐어? 다 같은 속력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도 진입하고 있고 얘도 뭐 걸쳐 있다고 해야겠지.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진입하고 있고 A가 얘도 여기를 진입하고 있고 얘는 빠져나가는 걸로 하자. 빠져나가는 거. 얘는 빠져나가는 걸로 합시다. C. 됐지? 같은 크기야 다. 크게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다 같은 크기로 그렸어요 지금. 됐지? 자, 그러면 각각의 A, B, C, D가 변화가 되는 델타 파이 값을 구해봅시다. 자기선속. 뭐 전류의 전압의 크기를 구해도 되고 전류의 일단 방향 구해볼까? 방향. 전류의 방향. 됐지? 전류의 방향과 델타 B를 구해볼까? 자기장의 변화 크기를 각각 구해봅시다. 해봐. 지금 해보세요. 그래봐. 할 수 있어. 면적 똑같고 속도 똑같고. 자, 해봅시다. 사실 이게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거고, 응? 얘 봐봐라. 얘 X 생기잖아. 뭐 해줘야 돼? 동그라미 유도하겠지? 전류 이렇게 흐르겠죠? 반시계 플러스. 반시계로 쓸 거 아니야? 반. 그치? 야, 얘는 동그라미가 2개가 나가잖아. 그럼 얘는 2개가 나가니까 동그라미를 2개를 유도해줘야겠지? 사라지니까 같은 속력으로. 그치? 동그라미가 사라지잖아, 얘한테. 그럼 동그라미 유도하려고 이렇게 해서 얘는 반시계? 뭐지? 말이 안 되는데? 맞네? 얘는 X가 생기니까 동그라미 유도하려고 반시계. 얘는 동그라미가 2개가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걸 유지하려고 동그라미 2개 반시계. 얘가 문제지, 얘네들이. 봐봐라. B는요, X가 하나 사라지니까 뭐 해줘야 돼? X 하나 유지해줘야겠지. 동그라미 2개가 들어오니까 뭐 해줘야 돼? X 2개를 유도해줘야겠지. 동그라미 2개 들어오자. 동그라미가 2개 들어오면서 X가 하나 나가잖아 지금. 얘가 움직이면서. 그럼 얘는 결국 3개의 X를 꽂을 거고 3개의 X를 꽂기 위해서 전류는 시계로 흐르겠죠. 그러니까 A는 반, B는 C, C는 반, D는 뭐야? X가 하나 들어오면서 동그라미가 2개가 들어온단 말이야. X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동그라미 하나 유도할 거고 X 2개 들어오니까
아니 동그라미 두 개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x 두 개 유도할 거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x가 한 개 유도되는 경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그러면 x가 한 개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x가 하나 들어오니까 동그라미 하나 유도 동그라미 두 개 들어오니까 x 두 개 유도 그럼 결국 상쇄돼서 x 하나 유도 x 하나 유도니까 이거죠. 이거 맞네. C 그래서 C반 C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기장 변화 어떻게 된다고? 얘는 얼마 변했어? B. 얘는 얼마 변해? 얘는 얘가 얼마 변할까? B 변하죠. B3B, 2BB 이렇게 변하는 거야. 됐지? 이거를 어려운 거다. 만약에 전류의 세기를 물어보잖아. 전류의 세기는요. 전압의 크기랑 똑같은 거야. 어차피 V는 IR이거든. 어차피 R이라는 거는 일정하니까 V의 크기와 R의 크기는 B가 똑같을 거거든 무조건. 그럼 전압의 크기, 전류의 크기를 물어보면은 이건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은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를 써주셔야 돼. 그지? 그래서 이때 자기장의 변화비는 1321인데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요게 면적 변화가 중요한데요. 요게 얘가 변하는 면적을 만약에 요만큼의 영역을 잡잖아. 절반을 잡았어. 절반을 잡으면 얘도 절반을 잡을 거야. 이렇게 이 절반을 잡혔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정도의 면적 변화 똑같지 얘네들은 면적 변화 똑같은데 얘가 문제야. 얘도 문제고요. 얘는 이게 절반이라고 보면 안 돼. 왜냐면 잘 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얘는 전체 면적의 변화가 생기니?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봐. 여기다 쓸게요. 얘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반 나눠가지고 여기서 x가 하나 나간다 그랬어. 여기서 동그라미 두 개가 들어온다 그랬거든. 이렇게. 그지? 이건 전체 면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면적 변화를 내가 합쳐가지고 3B 변한다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각각의 영역에 따로 있던 걸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요 x를 여기다 합쳐놓고 계산해 준다고. 그러니까 면적을 자기장의 변화를 따질 때는 얘를 3B로 쓰고 싶으면은 여기 따로 변하고 여기 따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영역으로 뭉쳐놔야 돼. 한 영역으로 겹쳐놔야 돼요. 왜냐면은 봐봐. x가 있어. 이 x랑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 상쇄가 될까 안 될까 이건? 상쇄 안 되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겹쳐서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여기 있던 얘를 이렇게 겹쳐 올려놓잖아. 그럼 여기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상쇄가 되는 거야 이제. 이해 가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자기장의 영역을 우리가 지금 3B로 합쳐서 보려면은 이 영역을 각각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 합쳐놓고 봐야 돼. 그래야지 자기장이 중첩되고 같은 영역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결국 이 영역에서 x가 3개 들어온다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동일 면적이 돼버려요. 이건 동일 면적이 된다고. 동일 면적. 얘네들의 면적이 똑같아. 됐지? 그럼 얘를 S 변하고 S 변하고 S 변한다고 할게요. 면적 변화를. 근데 이 D를 보세요. D는요.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잘라지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얘는 여기에 X가 하나 들어오고 여기에 동그라미 두 개가 들어왔는데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을 합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각각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합쳐가지고 얘 B 변했다며 지금. 얘 B로 만들어주려면은 여기에 있던 영역을 봐봐. 요 영역을 요 영역 위에다가 올려줘야 돼. 그래야지 X가 들어가서 상쇄가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인 거지. 그럼 동그라미 하나의 면적은 얼마큼 변하고 있냐 하면 요만큼에서 요만큼에서 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면적 변화가 얘네들에 비해서 2분의 1S가 변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얘가 BS, 3BS, 2BS, 2분의 1BS 따라서 전류의 세기비는요. 전류의 세기비는 2대 6대 4대 1의 B를 가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렵지. 어려운 걸 설명한 거야 지금. 어려운 걸 설명했어. 어려운 걸. 자, 여기까지 물으셔도 돼요. 이거는 고3 애들도 다 틀리는 거거든. 내가 이거 설명해주면, 여기까지 설명해주면은 고3 애들도 되게 어려워하고 하는 건데 한 번 알면은 아, 나중에 다 풀 수 있어. 근데 수능까지는 어디서 물어보, 어떻게 물어봐? 요거까지 물어봐요. 이렇게. 되지? 자, 필기해봅시다. 질문하세요. 질문. 저 수능에도 안 나오는